집값을 잡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가장 강력한 의지가 담긴 9.13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지도 1년이 지났습니다. 대출을 규제하고 세금을 강화하고 청약제도를 개편했던 지난 1년간 집값은 얼마나 안정됐을까요? 강력한 부동산 대책들이 연이어 나오면서 어느 정도 시장을 안정시켰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오히려 시장의 반발을 키웠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아침 토론에서는 9.13 부동산 대책 시행 1년, 집값 안정에 효과가 있었는지 아니면 그러지 못했는지 전문가들과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문자로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유료 문자 샵 3698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토론 중간에 또 소개를 해드리고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에 함께해 주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주성규 선임연구원 그리고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소장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두 분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9.13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지도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저희 방송에서도 꽤 많이 다뤘던 이슈인데 정부는 아마 집값 안정시키겠다라는 목적으로 이걸 시행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집값이 어떻게 변했는지가 가장 궁금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9.13 대책 이후에 사실 주택 시장이 하향 안정화된 거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기간 하향 안정화되었고 저희가 사실 주간 동향이라는 걸 보지만 주택 시장 가격은 조금 더 장기적인 흐름에서 봐야 되는데 그런 흐름에서 볼 때 9.13 대책 이후에 주택 가격이 이제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화됐는데 일부 이제 국지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불안한 안정 상태라고나 할까요? 네. 박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1년간. 네, 한국감정원 자료에 의하더라도 안정되어 있는 부분이 수치로 좀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부동산 123 민간 조사기관에 의해서 본다면은 이런 부분들에서 그동안의 안정세라고 보여왔던 가운데 이제 수치상으로는 조금 오른 느낌의 어떤 수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4% 이상의 상승폭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전반적으로 본다면 한 32주 내지 34주 정도 안정세 혹은 하향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9.13 대책 자체가 규제 중심의 내용으로 담고 있으면서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이 더 효과가 이어지질 못하고 예를 들어 이제 한 3월을 기점으로 해서 변화가 있다가 올해 7월부터는 확연하게 이제 상승 조짐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면서 이런 9.13 대책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본다면 이것을 중간 과정을 뜯어서 보느냐 아니면 결론을 보느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본다면 9.13 대책도 기대했던 만큼의 효과는 좀 못 미치지 않느냐라는 평가가 대세적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정부 측의 주장은 이래요. 그러니까 9.13 대책 이후에 집값이 잡혔다라고 평가하는 근거로 이제 지난해 9월부터 1년 동안 서울 아파트 값이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그 1.13% 하락한 감정원 통계를 근거로 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이제 상당히 좀 특히나 이제 서울, 강남 이런 데는 어떻게든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네, 작년에도 약간 오판이 있었던 것 같은데 8.2 대책 이후에 4월 이후에 주택 가격이 좀 안정돼 가는 것 같아 보이니까 주간 동향상으로. 그래서 오판을 해서 재정개혁 특위에서 나왔던 보유세 개편안에 대해서 기획재정부가 훨씬 더 그거보다도 그 위원회 안보다도 더 후퇴한 종부세안을 내놓으면서 이후에 주택 가격이 급등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9.13 대책이 나오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서울 지금 굉장히 이자율이 낮고 시장에 유동자금이 많고 한 상태이기 때문에 국지적인 불안은 항상 있을 수가 있는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조마조마한 상태라고 봐야지 이렇게 주택 가격이 완전히 안정되었다 이렇게 보기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이제 어쨌든 9.13 대책이 나오기 전에도 이제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가 되게 심화되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계속 유지가 되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은 9.13 대책 전후해서 그 전에는 이제 10 단위의 어떤 상승률을 보여왔던 것에 비하면은 사실 9.13 이후에는 상당히 하락세를 보이는 쪽도 측정도 됐지만 결과적으로 본다면은 이제 단위 숫자가 1단위나 이런 쪽으로 이제 변화하면서 전체적으로 가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이제 가격 억제 부분에 대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여주긴 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서울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들이 거래량이 충분히 동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9.13 대책의 효과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거래 심리가 위축된 데 따른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것이 아닌가. 결과적으로 본다면 최근에 와서 이런 부분들이 9.13 대책 이전의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들이 많이 등장하면서 실질적으로 가격 하락이 한국감정원의 수치 자체가 실질적인 어떤 시장 상황을 그대로 보여준다기보다는
일시적으로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기에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만 수치로서 결국은 표현된 것이 아닌가. 실질적으로는 서울이나 인기 지역에 있어서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가격 상승은 여전히 9.13 대책 내에서도 거래가 안 되었을 뿐이지 사실은 유지되고 있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정책적으로 굉장히 규제가 강화된 것도 맞고 수치적으로도 그렇게 나오는 건 뭐 맞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시장에서 체감하기는 좀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왜 정책이 사실 당초 정부가 정말 굉장히 강력한 고강도 대책을 내놨음에도 그 정도 효과를 못 보였다는 생각이 들까요? 저는 그거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네네. 정부가 정책 효과를 보기는 했죠. 예, 예. 왜냐하면 좀 제가 안정되기 주택 가격을 좀 장기적인 시각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예. 2017년 상반기에 비해서는 하반기가 주택 가격이 서울 전국 다 하락했고요. 상승률이. 그리고 2018년이 2017년보다는 하락했고 네네. 그런 것들이 이제 장기적인 전망에서 보면 하향 안정화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정부가 정책에 의도한 바를 실현하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보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실거래가를 가지고 좀 장기 흐름을 보면 서울이 이제 뚜렷하게 하향하고 있고, 네, 그리고 아까 박사님께서 뒤성규 박사님께서 지방 서울 양극화 얘기하셨는데 그건 좀 저는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주택 가격이라는 게 어느 지역이나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요. 지금 최근에 서울이 상승하고 수도권이 상승하는데 예. 그 이전에는 또 지방에서 너무 많이 상승했거든요. 2014년,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는 지방 부동산이 너무 상승하고 수도권이 상대적으로 침체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그런 것이 나타나는 것이지 지방 서울의 양극화 이렇게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 저는 이제 그 정부의 그 9.13 대책의 효과가 지금 있었는지 없었냐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고요. 네네. 사실은 그 정부가 굉장히 강력한 그 전무후무하다 할 정도로 끝판왕이다라는 표현도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9.13 대책이 굉장히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올해 들어와서 그 효과가 상당히 반감되었다 혹은 뭐 효과가 없어졌다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그 자체는 시중에 있어서 정부가 9.13 대책과 함께 충분한 그리고 실효성 있는 체감할 수 있는 공급 대책이 같이 겸비되었더라면은 아마도 9.13 대책은 상당히 지속력 있는 효과로서야 아마 그게 좀 가져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네네. 지금 시중에 있어서 제일 불안한 가격 부분에서 불안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본다면 향후에 있어서 안정적인 공급 확대가 충분치 않으리라는 불안감이 굉장히 확산되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9.13 대책의 효과가 사실상 중간에 와서 허지부지하게 된 것은 결국은 시장에서 청약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한 부분에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조급한 마음도 생기고 불안한 마음도 생기고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반영되면서 9.13 대책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희석되는 그런 어떤 효과를 가져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수요가 많은 지역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불안정한 심리가 좀 시장에 많은 영향을 주고 네.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네. 그래도 이제 9.13 대책의 성과를 꼽자라고 하면은 기존에 이제 집을 가진 사람들이 청약을 또 하는 것을 제한해서 이제 청약 시장 자체를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한 건 성과가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네, 그 부분은 무주택자 중심으로 한다는 전체적인 기조는 상당히 바람직했던 네.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1주택자 같은 경우에 혹은 이제 주택을 갈아타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주택을 좀 더 늘린다든지 예. 그런 분들의 경우에서도 이제 상당히 경우의 수들을 갖다 다 막아버렸다는 게 좀 안타까움이 있고요. 또 예를 들어 이제 젊은 세대 혹은 사회 초년생들의 이런 쪽에 있어서는 결국은 가점제 위주의 중심으로 청약제도가 운영되다 보니까 정부의 뜻 자체는 굉장히 바람직했지만 결국 가점제 중심이라는 제도적 틀 내에서 움직이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들이 사실은 충분히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상당히 봉쇄되지 않았느냐. 물론 정부가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별도의 주택을 공급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네. 그런 부분들은 결국 시장 내에 있어서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키기에는 다소 많이 부족했다. 그래서 정부가 정책적인 취지 자체와 달리 실질적인 운용 과정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있어서 수요와는 조금 더 괴리되는 그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제대로 된 효과를 보기에는 좀 어렵다는 청약제도에 대해서도 문제점 지적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청약제도 좀 어떻게 보셨어요, 개편은? 청약조 제도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사회의 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주택 정책과 관련된 특히 그것이 무주택 기간이 오래되고 가족 수가 많고 이런 분들이 그 청약을 우선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굉장히 오래된 공감대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지난 정부에서
그 주택 경기 부양을 위해서 뭐 집을 가지고 있거나 없거나 청약을 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이 가점제라는 것들을 실질적으로 무력화시켰죠. 지자체장이 가점제를 뭐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만들었으니까 전혀 안 할 수도 있게, 이런 상황을 그냥 정상화시키는 과정. 그다음에 그 신규 아파트라는 굉장히 희소 자원을 누구에게 배분할 것인가에 관한 중요한 기준이었는데, 그것들이 그러니까 무주택 기간이 오래되고 가구 수가 많은 사람들 위주로 재편되는 것이 실소유자가 아니라 이제 실제 주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택을 배분할 중요한 룰이었는데, 그것들을 깼고 이것들이 좀 정상화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좀 변형되고 왜곡됐던 것들이 다시 좀 정상화되는 과정. 예, 굉장히 이례적인 거였죠. 그렇게 무주택자 위주가 아니니까 유주택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 있어도 청약이 되고, 그다음에 청약 기간에 또 청약을 또 받고, 그래서 6개월마다 막 청약 쇼핑을 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었다잖아요. 그러니까 6개월마다 여기에서 청약받고 저기에서 청약받고 이런 일들을 없앴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합니다. 네. 사실 뭐 가격도 가격인데 또 이 기간 동안 좀 많이 좀 눈여겨 볼 만한 지표가 거래량이었던 것 같거든요. 거래가 뭐 거의 없을 정도로 거래량이 많이 줄어든 상황이었는데, 이 거래량이 급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거래량 부분에서 상당 부분의 이제 기존 주택의 경우에는 매몰 상대로 해서 사실은 많이 이제 그 거래 시장에서 매물들이 많이 이제 잠식이 돼 버리는 그런 부분들이 규제가 심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뭐 양도세 중과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기존 주택들은 많이 이제 그 거래 뒤편으로 사라져 버렸고요. 실제로 신축 주택의 공급이나 이런 부분들은 과거에 15년, 16년, 2015년, 16년에 공급됐던 물량들이 입주 물량으로서 많이 나오긴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현재로서는 사실은 그런 입주 물량들이 수요에 비해서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향후에 있어서 지금 시장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향후에 있어서 충분한 수요를 충족하지 못할 거라는 불안감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지금 실질적으로 공급 부분에 있어서도 원래 이제 2019년 여름을 중심으로 해서 점차 하반기에 갈수록 이제 입주 물량도 점차 감소되는 그런 양상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지속된다면 2021년 내지 22년 정도에 있어서 공급 자체가 수요에 비해는 상당히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염려들이 많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시중에 있어서 거래량 부분들이 이제 많이 사실 활성화되고 거래들이 많이 돼야 되는데, 규제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움직이기 힘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규제로 인해서 거래량들은 예전에 9.13 대책 이전과 비교하더라도 약 한 절반에 가까울 정도로, 그래서 그전 같은 경우에서는 뭐 월 한 14,000가구 정도가 거래가 됐다면은 그 9.13 대책 이후에는 많이 된 경우조차도 월 한 8,000건에서 9,000건 사이를 넘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된 것 같습니다. 네. 시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거래량에 대해서? 주택은 사고 파는 상품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는 성격이 더 강하다는 측면에서 거래가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럼 작년 2018년에 서울의 거래량이 그렇게 적었냐 하면, 지금 사실은 그 가장 적었을 때의 7만 건에 비해서 2배 가까이 많은 14만 건이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거래량이 뭐 거래 절벽 이런 말이 나오긴 했지만 좀 너무 과한 표현이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서울의 그 주택가 그 거래가 그렇게 적지 않았다 판단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거래량이 왜 줄어들었냐 이전 시기에 비해서, 그건 2015년 이후 주택 가격이 너무 단기간에 급등했죠. 10억이던 아파트가 뭐 15억, 18억 이렇게 가는 상황에서 더 이상은 주택 가격 상승이 힘들겠다라는 미래 전망을 주민들이 하고 계신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주택 거래가 줄어드는 원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심리적인 요인도 작용을 했네요. 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 그러면 9.13 대책 이후 1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저희가 의견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요. 끝자리 2377님이 서울에 집을 사서 차익을 볼 수 없다면 집을 사려고 할까요? 일관성 있는 정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올려주셨네요. 네, 8611님은 국토는 한정됐고 부동산의 경기를 끌어가는 측면은 왜 부정합니까? 정부의 과도한 개입 결과는 늘 좋지 않았습니다.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네. 자, 그리고 4160님 입주할 때까지 전매 금지하면 아파트 가격 그리 오르지 않습니다. 라고 또 올려주셨네요. 네, 또 2450님은 양도세 폐지하고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하고 보유세 올리면 쉽게 해결될 거 이렇게 가네요. 어렵게 가네요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네, 끝자리 3901님은 보유세 인상과 더불어 다주택자 중과세를 적용해야 집값을 잡을 수 있다 올려주셨습니다. 네, 2402님 시행 1년 후에 바로 결과를 운운하기는 이릅니다. 부동산 대책을 장기적인 시각으로 보고 규제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3698 유료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저희가 좀 살펴본 내용을 보니까 그러니까 종부세 앞서서도 소장님께서 조금 지적을 해주셨던 부분인데 이게 좀 너무 조금 올렸기 때문에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위협을 느낄 정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버티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도 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작년에 재정계획 특위의 안보다 후퇴된 안을 기획재정부가 내놓으면서 예. 사실 그 이후에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종부세가 생각보다 시장이 생각한 것보다 세지 않으면서 네. 예, 그러면서 정부가 그렇게 주택가격 의지가 가격을 잡을 의지가 없는 것이다. 이런 잘못된 시그널을 줬고, 네, 그러면서 7월 이후에 주택 가격이 급등하니까 네. 정부가 9.13 대책을 통해서 종부세를 다시 강화하는 그런 안을 내놨죠. 근데 사실 종부세 지금 저희가 주택의 담세 능력과 그다음에 자산이 굉장히 불일치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아파트 가격 20억씩 되는데 소득은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종부세를 올리고 싶은 만큼 올리기 참 사실 힘든 그런 측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 작년 정부 안으로 지금 한 30억 정도 되는 실거래가에 실효세율이라고 하는데 그게 한 0.5% 정도가 이제 되어 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34억일 때 한 1,700만 원의 보유세를 부담하게 되는데 뭐 참여정부의 2017년까지 1%에 비해서는 못 미치지만 네. 사실은 많이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종부세 부담은 계속 올라갈 거거든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이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랑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실거래가의 5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들을 형평성,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강북 지역은 뭐 80%에 이르니까요. 이런 것들을 맞춘다라는 정부가 계속 로드맵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종부세 부담은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네,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종부세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데 대해서 재산세와 함께 보유에 따른 어떤 부담을 갖다가 가중시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어떤 행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또 가격이 설령 오르지 않더라 하더라도 종부세는 부담을 해야 됩니다. 해야죠. 일정 가격 네. 이상은. 특히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1주택자의 경우에도 일정한 가격 이상, 즉 9억 이상인 경우에 이제 부담을 하게 되는데요. 9억이라는 기준 자체도 지금 시간이 흐르면서 어느 정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지만 그것은 조정하지 않는 가운데 세율만 더 강화됐던 상황이죠. 그래서 종부세라는 부분이 1주택자들 같은 경우에서는 상당히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가 있고요. 아무런 추가적인 행위가 없는데 주택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은 일정한 다른 세제와 함께 주택의 종부세라는 이름으로 해서 과중하게 부담을 하는 것은 저는 지금 상태도 상당히 과중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생활 속에서 세제와 관련해서 세금 부담 자체가 삶에 주는 영향력이나 충격은 굉장히 큰 편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종부세를 통해서 사실은 그렇게 과중하게 하는 것은 그만큼 거래세를 낮춰준다면 상관이 나름대로의 균형을 이룬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런 것 없이 상당히 징벌적인 성격의 주택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부가적으로 세율이나 세수 금액 자체를 갖다가 굉장히 상향 조정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저는 조금 지나치지 않는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은 조세 법률주의에서 국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이루어졌는데요. 야당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들을 무력하게 저는 그대로 원안대로 거의 원안에 가깝도록 통과된 것은 사실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건 네. 지금 공시가격 기준으로 9억 원이거든요. 그래서 네. 종부세의 부담은 사실 지금 한 18억 이상이 실거래가로는 18억 이상이 되는 분이 부담 짓는 것인데 이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걸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으셔서 공시 가격이 50%가 아니라요. 지금 사실은 거의 강남 같은 경우에 거의 50%죠. 18억짜리가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게 발표했고요. 네, 그렇게 되어야 18억 정도 되어야 종부세 대상자가 된다라는 점에서 지금 뭐 9억이 넘으면 서울의 대부분의 집이 대상이 되지만 아마 잘 아시겠지만 종부세 대상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전체 가구의 1%에서 2% 정도인데 약간 오도할 가능성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종부세 부분에 있어서는 국토부의 종부 세제 개편 방안들이 나올 때도 아마 시중에 있어서 거래 금액 정도로 본다면 한 12억 정도의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할 때 그런데 그 강남 지역뿐만 아니라 사실은
다주택자들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2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강북 지역에도 해당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이야기했던 것은 강남 지역의 일정한 고가주택, 그 정부가 생각하는 고가주택 시중 시세로 한 12억 정도 되는 그 주택 이상자에 대해서 그렇게 부담을 지우는 건데 그 부담 지우는 근거 자체가 시중에 있어서 투기적인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제거한다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그 부분이 과연 전체 국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상황이었냐에 대해서는 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제도 자체가 종부세가 중간에 노무현 정부 때 만들었다가 중간에 여러 가지 변화를 거쳤던 이유 자체는 국민들이 시간적인 시기에 따라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찬성 의견도 가지고 있지만 나름대로 반대 의견을 가진 분도 적지 않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에 종부세 개편안이 나왔을 때는 사실 굉장히 뭐 종부세 폭탄이다 이런 언론 보도가 많았지만 실제로 지금 지금 상황에서는 종부세가 너무 약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아니 그런 종부세는 원래 12월 달에 예. 고지서가 제대로 각 가정에 이제 그 종부세 해당자에게 배달이 되었을 때, 되었을 때 이제 지켜봐야 되는 거지. 네, 뭐 지금 상황에서 거니까요, 작년에 그 강화된 이후에 지금 종부세가 구체적으로 징수가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은 일각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정부가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의 규제로서 충분한 효과를 보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여론 조성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네네. 그래서 일단 그 종부세 부분에 대해서는 체감과 관련해서는 결과적으로 12월 이후에 한번 구체적으로 그 부분들이 다 되고 난 뒤에 한 번 더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또 저희가 나중에 뭐 한 11월이나 연말정을 다시 한번 다뤄보고자 하고요. 네. 사실 다음 달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까지 나오면서 분양가 상한제가 과연 이 정부가 이제 사실 아까 끝판왕이라고 할 정도로 카드를 다 꺼내는데 마지막 카드가 아닐까라는 생각들 정도로 카드가 될 텐데 효과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마지막 카드는 아니고 좀 더 있다고 보고요. 종부세 그리고 아까 뭐 굴3 대책이 끝판왕이라고 하셨는데 그때 분양가 상한제가 포함이 되지 않았거든요. 네네. 그런 면에서 좀 사실 9.13 대책이 아쉬운 측면이었죠.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가 이제 드디어 사실은 굉장히 주택 가격 안정과 관련해서 핵심 정책인데 이게 너무 늦게 나온 거 아닌가 싶고 좀 늦었다고 지금이라도 보시는군요. 지금이라도 이제 도입하는 것이 사실은 분양가 상한제가 없어졌던 것은 아니고 네네. 실질적으로 폐지했던 건데 좀 사문화돼 있었죠. 사문화되어 있었던 건데 그것을 이제 법령에 따라서 지금 제대로 다시 좀 살리는 작동을 거잖아요. 작동하게 한다라는 예.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볼 때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면 계속 주택 가격이 안정됐고 이것들을 시장 논리 경기 부양을 위해서 폐지했을 때 항상 주택 가격 폭등을 우리 사회가 경험했거든요. 네네. 그런 경험에 비춰봤을 때 지금은 도입을 하기에 적당하거나 약간 늦은 이미 도입이 더 집값 안정에 빨리 도움이 될 했어야 것으로 되는 보시는 거군요. 네.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분양가 상한제 부분에 대한 우려했던 부작용들은 이미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네. 생각이 듭니다. 10월 달 정도, 10월 초에 사실은 시행령이 개정 이제 시행이 시행 내지는 이제 확정되어서 시행 여부는 나중에 정부가 이제 판단을 하게 되겠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벌써 그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공급이 위축될 것이라는 그런 불안감들이 시중에 확산되면서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가격 상승폭이 지금 예사롭지 않은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 택지 부분에까지 확대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민간 택지가 확보되기 쉽지 않은 어떤 서울이나 이런 지역에 있어서는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재건축이나 재개발 부분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을 통해서 그것을 같이 겸해서 한다면은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일단 가격 부분에 첫째는 가격 부분에 대해서 통제가 들어간다는 자체가 가장 저는 시장에 있어서 반시장적인 어떤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공급 부분에 대한 충분한 보완 대책이 겸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장에 있어서 혼란만 초래할 뿐이지 특히 지금 신축된 아파트의 가격 상승폭은 기본적인 시장의 흐름과도 전혀 다른 상승폭이 상당히 가파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급 부분에 대한 확충 방안들이 없는 상태에서 혹은 서울과 상관이 없는 제3기 신도시 개발이라는 황당한 어떤 공약 속에서 지금 시장 상황들은 굉장히 많은 어떤 문제점들을 노출하고 있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자체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뭐 국무총리나 또 나는 기재부 장관도 이 부분에 대한 제도 시행 자체를 10월 초에 확정되더라도 시행 시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동적으로 가져가고자 하는 발언을 한 것도 그런 맥락이 이어져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시간이 여기까지라서 다음에 또 모셔서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은영 소장, 두성규 박사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